독일이라는 국가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강력한 국가, 지금 사실 EU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독일이잖아요. 그런 강력한 국가의 이미지와는 좀 다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고 1871년에야 간신히 통일을 했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허약한 중심부 정책을 고수했던 유럽의 외교 전문가들의 우려는 일정 부분 맞았던 셈입니다. 통일되는 순간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다. 정말로 발휘를 한 거죠.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니 지금 그 이야기와 독일의 미술이 발전하지 않은 것 사이에 무슨 상관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격변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인데 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트앤더시티 시즌2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독일로 여러분 모시고 갈 텐데요. 독일이 뭐 사실 작은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독일 저 북쪽에 함부르크나 또 베를린 뭐 이런 데들도 여러분 많이 아십니다만은 왠지 독일 하면 저는 독일 남부의 뮌헨이나 뭐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도시가 더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뮌헨에서부터 쭉 시작하는 뭐라고 하나요? 고성가다라고 하나요? 그림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 그 성들이 쭉 이어지는 그 동네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동네에도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럽 미술계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 그리고 예술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 뮌헨과 전설적인 고성가도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원기 교수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미술사에서 독일은 그렇게 많이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독일 하면 사실 생각나는 그림 하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문학 또 네, 뭐 괴테가 그쵸? 생각나면 괴테? 생각이 나도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림은 안 와닿아요. 예, 그래서 왜 일단은 독일에서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나라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독일 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뮌헨은 이렇게 남쪽입니다. 남쪽에 예, 있죠. 저희가 보통 비행기 타면 여기 프랑크푸르트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프랑크푸르트는 상당히 서쪽이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은 또 상당히 동쪽이죠. 동쪽입니다. 예. 일단 이 지금 독일 지도를 제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독일은 연방국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뮌헨은 이 바이에른이라는 가장 16개 주 중에 가장 큰 바이에른 주의 수도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이 베를린과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그러네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프랑스 대표적인 도시 바로 파리 딱 그쵸. 나오고 이탈리아 대표적인 도시 바로 로마 나오는 것과 달리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베를린인가? 뮌헨인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대표적인 도시가 없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독일의 특징인 것 같고 그건 이렇게 독일이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북쪽하고 남쪽은 살아가는 모양도 다르고 사람들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일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할 때 영국에서 독일에서 온 여학생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독일에 대한 약간은 험담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맛있는 재미없고. 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여학생이 아니 독일에서 온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독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도 되나라는 느낌을 살짝 그 여학생 눈치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로잘린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이었는데 저한테 그 여학생 웃으면서 말하기를 괜찮아 난 바이에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뮌헨에서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살짝 놀라면서 무언가 이 독일과 바이에른 독일과 뮌헨은 조금 다른 동네로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사람한테 스페인 어쩌고 그러면 괜찮아 나 바르셀로나거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유럽
국가들의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골이 깊고 맞아요.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네. 있는데 이 바이에른도 사실 1918년까지는 독일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독일의 한 연방이지만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와 국가였습니다. 바이에른은 1918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완전한 독일의 한 부분이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바이에른 선제후국 그러니까 1623년부터 바이에른 선제후국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후로 이제 바이에른 왕국이 되어서 1918년까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뮌헨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은 우리는 독일과 좀 다르다라는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독일 연방 지도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독일 주변의 국가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렇죠. 도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유럽 지도에서 독일을 보면 독일은 뭐 9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그러네. 있습니다. 저 위로 덴마크하고 돼 있고 그죠?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여기 체코, 폴란드. 뭐 이런 국가들과 그렇죠. 쭉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이라는 국가가 처음 지도에 등장한 것은 놀랍게도 1871년입니다. 1871년에 비스마르크와 프로이센이 통일하기 전까지 독일은 어떤 모습이었나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공국으로 눈이 아플 정도의 어떤 공국으로. 야, 근데 그 독일이 통합돼가지고 전체주의 국가 나라가 되고 그것도 참 희한한 스토리예요, 그죠? 네. 이 유럽의 외교 정책 중에서 전통적으로 허약한 중심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은 지금 독일을 둘러싼 다른 뭐 프랑스라던가 뭐 러시아라던가 스웨덴이라던가 영국 같은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에 있는 국가인 독일이 통일되었을 경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통합은 유럽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니 이 중심부인 독일이 여러 개의 공국으로 쪼개져 있는 것. 그러니까 허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유럽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독일은 늘 여러 개의 공국, 뭐 작은 왕국으로 쪼개져 있었고 그 중에 큰 나라들이 이제 프로이센 또 일부가 독일 영토이고 일부는 독일 영토가 아닌 오스트리아 그리고 남부의 바이에른 같은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많았겠네요. 네, 그죠? 그 얘기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우리 또 김 프로님께서 바로 다음 얘기를 캐치하시고 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고성가도, 로맨틱가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겼는가. 특히 라인강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높은 데 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높은 데 성이 있어야 이제 전체적인 강변을 조망하면서 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강을 따라서 보이는 강들은 대부분 지금 보여드리는 성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요새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망루가 있고 이 위에서 이렇게 그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 성체로서의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들이거든요. 많은 공국들이 있었고 그 공국의 공작, 뭐 영주, 또 왕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성을 궁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일에 지금도 8,000개의 고성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성들이 일부는 호텔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대학교 본관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걸 누가 또 한국에 소개해서 여러 사람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런가요? 뭔가 그런 펀드가 있었어요. 그런 또 경제인으로서의 관념은 저는 정말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독일을 이제 여행을 갈 때 로맨틱 가도 고성 가도 이렇게 가면서 많은 성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독일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런 독일의 로맨틱가도 고성가도들이 많이 어디를 따라가냐면 라인강을 따라가거든요. 네. 예, 라인강이 이제 길이가 1200km에 달하는 라틴어로 레노스라는 이름에서 달린다라는 이름에서 어원한 강이고 이 라틴어 레노스가 영어 런의 어원이기도 그렇군요. 하대요.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이 라인강은 독일어권과 프랑스어권의 자연적인 경계이기도 해요. 그 부분을 라인란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알자스 로렌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영토 분쟁을 그렇군요. 했던 스트라스부르 그런 네. 쪽이 바로 이 라인강의 라인강을 근처에 사이에 있습니다. 두고 왼쪽 오른쪽 네, 요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인이라는 강은 독일인들에게 젖줄이기도 하지만 그림 형제가 모은 그림 동화에도 라인강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그림 동화를 읽어보면 대부분 라인강에서 물귀신이 나와서 잡아간다라는 맞아요.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인가? 라인강은 독일인들에게 신성한 곳이고 젖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정복할 수 없는 무서운 자연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저희가 배웠나요?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독일 민요일 것 같은데 그쵸. 그 노래도 들어보면 결국 이 라인강에 있는 로렐라이라는 언덕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뱃사공을 홀려서 그 뱃사공들을 끌고 간다라는 사실 중학교 때 배울 만한 가사는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독일이라는 국가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막 만들 때 이 노래가 좀 영향을 미친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때는 듭니다. 나라마다 하나씩 그냥 민요를 음악 시간에 하나씩 배웠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때 예를 들면 미국 민요라고 포스터의 스와니강 그렇죠. 이런 노래도 배우고 라쿠카라차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 로렐라이라는 노래도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독일 너무 낭만적 이런 느낌과는 좀 다른 약간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 이 라인강을 중심으로 본 트리어, 퀼른 이런 도시들이 이제 일찌감치 형성이 되고 그 도시들은 대부분 누가 만들었냐면 고대 로마 제국에서 건설한 도시들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퀼른이 있고 이 퀼른의 대성당이 유명한 건물이죠. 독일에 있는 모든 성당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그리고 높이로는 울름 대성당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퀼른 대성당이 있는데 이 퀼른 대성당은 이제 동방박사의 유고를 모시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연도를 써놨는데 1248년 그러니까 중세가 막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에 건설이 시작됐지만 그 후에 독일 내부의 사정 때문에 건설이 계속 중단됐다가 1800년대가 들어서야 다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880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00년 동안 계속 지은 것은 아니고 네, 저렇게 하면 계속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중단됐다가 네, 한참 있다가 또 하고 그렇게 네. 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600년 가까이 600년 중에서 거의 한 500년은 건설이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오랫동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국가로 쪼개져 있어서 독일인들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요원한 어떤 무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퍼졌는데 이 퀼른 대성당 이 완성되는 순간 독일은 통일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고 거의 그렇게 됐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1880년도니까. 1871년에 통일이 됐고 1880년에 그러네요. 완공이 됐으니까 결국 전설이 맞았던 거죠. 이 첨탑은 1880년에 완공할 때는 이렇게 기중기로 들어올려서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식 자체는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이제 마지막에 완성할 때는 현대적인 기계 공학을 사용해서 지은 것이고 프리드리히 싱켈이 그린 이 강변의 중세 도시라는 작품을 보면 마지막 하나의 첨탑만 빼고는 거의 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짓고 있는 퀼른 대성당인가 보죠? 예, 여기 요 하나만 지으면 올리면 완성이고 지금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이렇게 가고 있나 하면 십자군들이 가고 있어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1815년이면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어찌 보면은 독일이 굉장히 큰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패주한 후에도 독일의 통일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싱켈은 독일인들의 오래된 중세 때부터 오래 마음속에 있었던 염원을 담아서 이제 이 쾰른 성당이 곧 완공되고 독일의 통일도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독일이라는 국가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강력한 국가, 지금 사실 EU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력한 국가의 이미지와는 좀 다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고 1871년에야 간신히 통일을 했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허약한 중심부 정책을 고수했던 유럽의 외교 전문가들의 우려는 일정 부분 맞았던 셈입니다. 통일되는 순간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다. 정말로 발휘를 한 거죠.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1945년에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1989년에야 다시 통일이 됐죠. 네. 그러니까 통일 독일의 역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짧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와 지금 그 이야기와 독일의 미술이 발전하지 않은 것 사이에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독일의 미술이 내놓으라 할 만한 화가나 내놓으라 할 만한 작품이 없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상관이 있는 그렇군요. 이야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큰 제국이 아니었으니까 네, 스폰서가 좀 약하고 네. 그렇게는 생각해봤어요. 반대로 오히려 네. 그것은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스폰서가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독일에 굉장히 많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왜냐하면 각 주마다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비교적 음악가들이 취업하기 쉬운 국가로 손꼽히거든요. 그렇다면 미술도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이 하기야 아니었나. 뭐 저 공국들도 공정화가 몇 명 건사할 정도는 충분히 됐을 테니까 되죠. 그죠? 예, 당연히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독일하면 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뒤로의 자화상이군요. 네, 28살의 알브레히트 디러가 그린 작품인데 솔직히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면 누구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상이죠. 예, 당연하죠. 예. 예수님 얼굴 아니야? 라고 생각이 오싹해요, 근데. 되실 것 같아요. 자, 다빈치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다빈치 공방이 그린 것 같기도 한 5천억 원의 경매가 이루어진 세상의 구원자 예수라는 작품을 보면 정면을 엄숙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얼굴을 그렸는데 이 얼굴과 표정과 각도와 뒤로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화가의 얼굴과 각도가 너무나도 비슷하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화가가 자화상을 그린 것. 사실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린 것은 이제 14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플랑드레의 화가 얀 반 에이크가 지금 자화상을 그렸는데 머리에 이렇게 터번 같은 엄청난 붉은 천을 머리에 두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붉은 머리 장식이 당시 베네치아에서 유행하던 최신 최신 트렌드였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트렌드 새로운 유행은 이탈리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신 경향을 받아들이는 당당한 어떤 인물로서의 나를 보여주는 자화상인데 이 자화상과 아까 뒤로 자화상의 차이는 얼굴의 각도에 있죠. 이 각도가 더 맞는 각도 같아요. 왜 네. 그런가 하면 자화상은 어떻게 그릴까요? 보고 그리나요? 거울을 보고. 거울을 자기가 보고. 그걸 보고? 자기 네. 얼굴을 그린다고 해도 보지 그렇죠. 않고는 그릴 수 없겠죠. 맞아요. 예, 그러면 거울을 보고 그립니다. 그러면 거울을 한쪽에 두고 자기 얼굴을 거울로 계속 확인하면서 보려면 이 바네이크의 각도가 사실 더 맞아요. 눈이 저렇게 됐어야지 맞죠. 예, 이렇게 약간 네. 견눈질하면서 그려야 타당한 네. 각도겠죠. 그런데 뒤로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는 신이 어떤 예수라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인물이라면 예술의 영역에서 나는
그런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음. 예술가는 그림 속에서 내 자신과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표정은 상당히 엄숙하면서 약간 우수에 찬 듯한 그러네요. 멜랑콜리가 네. 느껴지는. 왜냐하면 창조주의 위엄과 고독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자로서의 위엄과 고독을 예술에서 나, 화가, 예술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사실 이렇게 보면 머리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장식한 건가 하면 여기 머리 앞머리를 하나를 잡아서 묶은 거예요. 아, 그래요? 매듭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 머리 곱슬곱슬한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렸는데 자기의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들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A와 D, 알브레이트 듀러를 겹친 모노그램을 그렸고 그렇군요. 이쪽에는 알브레이트 듀러가 28살에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썼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독일의 그러니까 뮌헨의 알테피나코텍에 있는데 나중에 이 그림을 다시 손봐요. 예, 그러니까 듀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인 겁니다. 뒤로가 손을 봤다는 네, 건가요? 본인이 예. 28살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얼굴이 28살의 얼굴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볼 정도로 이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알브레트 듀러는 저기 뉘른베르크 그러니까 뮌헨에서 한 기차로 2시간 정도 가는 네. 곳이고 역시 바이에른의 한 도시인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상당히 당시에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화가여서 신성로마 제국 막시밀리안 황제의 조상을 네. 그리기도 했어요. 여기 지금 이 합스부르크가의 쌍두 독수리 문양이 딱 있어서 저기 지금 문장이죠. 네. 합스부르크의 초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성류를 들고 있어요. 뭔가 번성을 의미하는 거죠. 성류 안에 이제 씨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황제의 초상을 그릴 정도면 상당히 이름이 있는 화가, 유명한 그렇겠네요. 화가였다는 네. 이야기죠. 그런데 듀러의 그림 중에 제가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 토끼. 예, 토끼를 그렸습니다. 네. 토끼는 잘 안 나오잖아요. 저렇게 토끼 한 마리는. 그렇죠. 그죠? 아니,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풍경화나 이렇게 사람들을 그리면서 약간 이렇게 조역으로 나오긴 하는데 토끼가 주역인 그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진짜 김프로님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네. 아니고 굉장히 어떤 그 통찰력 있게 그림을 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네. 토끼를 이렇게 그리다니 토끼 너무 귀여워 아니면 500년 전의 토끼나 지금의 토끼나 똑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아도 토끼만 그렸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분은 잘 같아요. 없어요. 네. 예.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토끼는 굉장히 흔한 동물이었기 그쵸. 때문에 하나도 가치가 있지도 않고 하나도 특별하지도 않은 토끼를 왜 굳이 비싼 물감을 써서 그리느냐라고 듀러에게 물었고 듀러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토끼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이렇게 앞으로 모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대답을 뭔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네.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눈을 보면 되게 겁나는 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네. 기도를 하고 있었겠어요. 듀러는 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것들, 그림이라는 것이 위대하거나 거창한 것, 예를 들면 종교화라던가 황제의 얼굴 같은 당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그 어떤 사물도 공평하게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1500년의 화가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렇죠. 생각이었죠. 그렇죠. 예, 저는 지극히 문과적인 사람이라 이 그림을 보면서 500년 동안 진화라는 게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500년 전의 토끼랑 지금의 토끼랑 똑같구나라는. 똑같아요. 예. 네. 사람도 똑같죠. 뭐 네, 사실. 네. 그런데 뒷다리의 근육을 그린 솜씨를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관찰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 하나 듀러가 그린 기념비적인 작품이 이 1512년에 그린 파랑새의 날개라는 작품인데 저 색감이 정말 대단하군요. 색감이, 네. 색감이 굉장히 훌륭하고 네.
이 부분에 이제 빨간 부분이 뭔가 하면 음. 이 날개를 그리기 위해서 파랑새를 잡아서 날개를 자른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아, 자른 거군요. 네. 네. 예. 이 그림이 오랫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오인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행동마저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놀라운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려면 다빈치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듀러는 어찌 보면 독일어권의 다빈치 같은 그런 네.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듀러의 작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1500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거의 없어요. 아담과 이브를 그린 이 그림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물론 선악과를 아직 먹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면 인간은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추악한 존재, 악한 존재이고 몸에 대해서 기독교는 뭔가 경시하는 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몸이라는 그 미술의 중요한 주제를 의도적으로 배격하는 경향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서 낙원 추방되는 두 명의 그 남녀를 보면 딱 봐도 너무 죄인처럼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저 몸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죠. 안 아름다운 것이 몸이다라고 미켈란젤로처럼 르네상스를 이끈 화가의 그림에서도 그렇게 그려졌는데 그렇죠. 지금 듀러의 그림에서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다시 그 헬레니즘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듀러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그것을 편견 없이 관찰하고 그렇군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왼편의 아담은 거의 디오니소스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예. 이런 화가가 1500년대에 이미 독일에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네. 왜 우리는 독일 미술을 알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격변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인데 듀러의 그림 중에서 듀러가 그린 동판화 중에서 왼편이 지금 이 그림이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그린 것이고 이 오른편은 죽음과 악마가 이렇게 여기 해골이 보이죠. 네. 그리고 이런 염소, 뿔난 존재 이런 존재들의 악마입니다. 죽음과 악마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기사의 모습을 그린 동판화가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현대의 독일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독일인들은 조금 전반적으로 밝지 않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가 한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저돌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쵸. 독일인 아닙니까? 독일인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이 아까 저희가 봤던 듀러의 자화상과 함께 나왔어요. 결국 그 듀러의 자화상에서 듀러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가로서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에 대한 질문. 그것은 어찌 보면 철학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독일 하면 생각나는 학문 중에 중요한 학문 철학이죠. 중에 하나가 철학인데 그렇죠. 독일인들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1500년대 초반에 이미 하고 있었고 그것을 듀러의 그림이 보여주고 다음에 독일인들의 성정을 보여주는 이런 동판화도 듀러의 그렇군요. 손에서 나왔습니다. 왠지 독일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이 많죠. 예. 제가 즉흥적이지 않고. 왠지 독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다음에 우리 한번 봐, 다음에 한번 밥 먹자 이러면 꼭 독일 봐야 될것 사람들은 같아요. 그때부터 언제 전화 오는가 뭐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아무튼 독일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융통성 없는 아니면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고 그런 독일인의 성정이 여기 그리네발트가 그린 이제나임 제단화에서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가 고통에 못 이겨서 비명을 지르면서 손과 발이 지금 다 틀렸네요, 완전.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데 최후의 죽음 직전의 최후의 비명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온몸에서 피와 땀과 체액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지금 비슷한 시기에 라파엘로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인데
물론 이렇게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는 고요히 묵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이죠. 고통은 이 그림에서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탈리아인의 예수 처형을 보는 시각, 독일인의 예수 처형을 보는 저건 시각은 진짜 완전히 이태리 다릅니다. 사람과 독일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하는 그림이네요. 그렇죠. 예. 색감도 그렇고 어떤 저 그림의 어떤 톤이라는 게 이것은 진짜 죽음이죠. 진짜 죽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성스럽고 그러니까요.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하지만 독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몸에 뭔가 죽음 점점 피부가 펄해지면서 반점이 생기고 있는 것을 이제 흑사병에서 흑사병에 걸린 환자가 죽음 직전에 몸에 이렇게 반점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모습과 엇비슷하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아무튼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실제적인 죽음이고 네. 그만큼 독일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거기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아닌 건 아니다인 것인가? 1506년부터 로마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120년 동안 지었는데 이제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은 율리우스 2세 교황과 또 그의 뒤를 이은 레오 10세 교황이 주도했죠. 메디치가의 그 자손인 레오 10세의 재력으로도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드는 자금을 다 조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카톨릭은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불리는 이것을 사는 순간 죄가 다 사해진다라는 네. 그 문서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신부들이 면죄부를 들고 다니면서 돈통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너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요즘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요즘도. 네. 아무튼 면죄부를 삼으로써 죄가 사해진다면 뭐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만 얼마 좋아요. 부자들은 다 천국 가는 네, 건데. 그럴 수 없고 네. 당시에 이제 신부들이 너희 부모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면죄부를 사야 너희 죽은 부모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지옥 간 사람도 살려주는 거죠, 라고 면죄부가. 이야기했답니다. 이때 작센의 선제우가 이 면죄부 판매를 금지합니다. 그러자 이제 작센 공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면죄부를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신부님이라고 물어보죠. 그때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를 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죠. 95개조의 의견서를 써서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여요. 이것이 네.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네.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마르틴 루터의 조상. 루카스 크라나흐는 당시 마르틴 루터의 친구였던 화가인데 얼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나 신학 교수와의 얼굴과는 좀 다르죠? 약간 저에게는 혁명가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정치가의 얼굴. 그러니까요. 예, 정치가의 예, 얼굴에 더 예. 가깝습니다. 뭔가 세기를 만들려는 굳은 결심과 그죠? 번뇌, 고민 이런 게 서려 있는 그 얼굴. 정치적 수단을 위해서는 약간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일말의 맞아요. 정치가다운 마키아벨리적인 교활함도 조금 보이는 맞아요. 그런 얼굴이잖아요. 루터는 사실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었던 거죠. 아무튼 이 95개조의 의견서는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도시에 살고 있었던 남자의 30% 정도가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인쇄. 1450년에 구텐베르크가 맞아요. 마인츠에서 인쇄한 첫 번째 책을 펴냈어요. 인쇄술이 막 발전하고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1500년대 중반에 독일 전역에 3000여 개소의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쇄소에서 이 마르틴 루터의 의견서들이 빠르게 인쇄돼서 퍼져나갑니다. 혁명적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루터를 지지하게 되고 이제 교황청은 루터를 소환했지만 작센의 선제우가 루터를 숨겨줍니다.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 있는 교황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이제 의아함이 생긴 것이죠. 당시에 독일의 제후들은 교황에게 11조를 세금을 바치고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만약 교황과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분리되어 버리면 교황과 등을 돌리면 그 세금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후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루터를 지지하게 되고 루터는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일반인이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읽는 성경을 그냥 만들어서 읽을 신부 일부만 그죠? 네. 읽었다는 당시에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성경에 접근한다고 해도 그 라틴어를 해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성직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을 수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이 어찌 보면 근대 독일어의 시작을 맞아요. 알리는 그런 중요한 진보였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나 하면 루터가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 결국은 면죄부 또는 면벌부의 판매에 대해서 루터가 반기를 들었던 것이고 교황청이 면죄부를 팔았던 이유는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죠. 지금 이 성베드로 대성당 사실 로마를 가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이 성베드로 대성당을 가실 것이고 대단한 건물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그러니까요.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대리석과 여기에 그려져 있는 성화와 또 베르니니가 조각한 이 교황의 제단 발다키노 청동 제단과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건축과 조각과 미술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을 쓴 것이 결국은 면죄부 판매를 불러왔고 그것은 교회의 타락이니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개신교 성당은 일체 그런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화가 살레담이 그린 마리아 교회 회중석인데 건물 내부에 어떤 장식도 보이지 않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사용하지 않았죠. 개신교 교회는 이렇게 해서 교회 미술을 배격하게 됩니다. 교회 미술을 배격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화가들에게 가장 큰 일거리가 사라졌다. 그렇겠네요.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림도 그리지만 또 조각도 그렇고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실내 장식도 그렇고 그거 다 그냥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잡이 없어진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변화로 인해서 독일 억권의 미술이 주저앉게 되는 거죠. 뒤로의 그림만 봐도 알다시피 저기 뒤로가 그렸던 자화상이나 뭐 파랑새 날개만 봐도 알다시피 독일 억권에서도 충분히 뛰어난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 재능을 가진 화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림이 억압받는 분위기에서 자기의 직업을 계속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림 그릴래?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너 밥 굶어 죽을라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절대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대신 교회라는 공간은 약간의 곤란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가 성당 안을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하고 고딕 성당 같은 장대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온 순간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비일상의 공간, 특히 천국과 같은 공간으로 들어왔다. 천국을 내가 지금 지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종교적인 황홀경에 젖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성당 건물에 비해서 교회는 그런 교회 장식을 일체 배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와도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신교는 미술 대신 음악으로 교회 음악 이 부분을 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걸출한 교회 음악가가 나타난 것은 그것 때문이죠. 근데 시기적으로도 그러네요. 그죠? 종교개혁 이후니까. 예. 제가 그 전에 요 이야기를 좀 빠뜨렸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16세기 내내 유럽은 개신교 유럽과 카톨릭 유럽으로 나뉘어서 극심한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크라나흐가 그린 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든 유디트라는 작품을 보면
이 구약 성서 외경에 나오는 아시리아 민족이 유대 민족을 침공했을 때 아름다운 젊은 과부 유디트가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서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유디트가 당시 1500년대 독일어권 그 유지의 딸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목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그렸는데 아직 목이 잘렸는데 완전히 안 죽은 것 같죠? 예. 보기 힘듭니다. 네. 이 잘린 목은 카톨릭 악의 상세력을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독일어권 의상을 입은 이 처녀, 승리한 처녀는 바로 개신교 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정도로 양 진영 간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뒤로가 그린 4명의 사도라는 작품을 보면 왼쪽부터 차례로 요한, 베드로, 마가, 바울을 그린 건데 네. 이 그림, 이 개신교의 스탠스를 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와 성모자를 그린 작품이 굉장히 많고 마리아와 성모자를 그릴 때 양편의 성인들이 마치 그 성모자를 호위하듯이 배치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뒤로는 그림에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그리지 않음으로써 개신교는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는다.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 사도가 주연이 돼버렸군요. 그렇죠. 그죠? 예. 조연에서 주연으로 승격해버린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당시에 그려진 미술 작품에서도 두 진영 간의 갈등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갈등은 점점 심해지다가 마침내 1618년에 프라하의 개신교도들이 이 개신교의 집회를 금지하는 합스부르크가의 관리들을 프라하성 창문으로 던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층에서 던졌는데 그 밑에 있는 인분 거름더미에 떨어져서 안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톨릭 측에서는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하느님이 받아주셔서 살아났다. 기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개신교 입장에서는 똥덩어미에 떨어지는 개망신을 당했다라고 이제 서로를 합리화하면서 30년 전쟁. 유럽 최초의 국제적인 전쟁이 프라하에 가시면 저기 꼭 되죠. 들리게 되시는 네. 되죠. 예. 그리고 이 30년 전쟁 사이에 전염병까지 돌면서 독일어권에서 성인 남자의 4분의 1이 사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어권의 어떤 국력이 크게 약해지게 되고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 공국이나 한 나라에서 종교를 정하면 그 종교를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개신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가 그렇군요. 인정되지만 아무튼 이 상황에서 개신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을 배격했고 미술 대신 음악을 이제 장려함으로써 독일어권은 주도적인 예술이 미술이 아니라 음악이 차지하게 되고 이제 바흐, 베토벤, 브람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음악의 주역들이 줄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미술도 예술이고 음악도 예술이고 문학이나 이런 것도 예술인데 그 각 나라마다 하필이면 융성했던 예술의 세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영국은 또 글쎄 음악이라는 게 그닥 그래서 수입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뭐 대신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문학이 있고 예. 프랑스는 압도적으로 그림인 것 그렇죠. 같고 그죠? 예. 독일은 압도적으로 음악인데 음악이죠. 참 그게 민족성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 사회에 그때 어떤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되네요. 네, 역사적인 어떤 변화, 발전이 결국은 예술의 변화, 발전과 그러니까요.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흐의 음악은 세속 음악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무반주 첼로 모음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같은 것들은 세속 음악이지만 바흐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종교 음악이었고 네. 바흐는 37년 동안 직장을 다녔거든요. 예. 처음에 바이마르 공국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다가 두 번째는 쾌텐 궁정에서 궁정악장으로 일하다가 세 번째는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음악 감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칸타타라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 하나의 음악 단위죠. 그렇죠. 합창과 독창으로 이루어진 칸타타를 작곡했고 그 칸타타 안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찬송가라고 부르는 코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바흐의 음악에서부터 어찌 보면 독일 음악, 독일 예술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아버지라고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네, 그래서 네. 대신 뒤러가 꽃피우려고 했던 독일 미술의 싹은 이 종교 개혁과 함께 좌초되고 마는 것이죠. 저희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다 들어보시면 그러니까요. 이 노래 그거구나. 라고 아시는 음악 한번 들어보면서 들어볼까요? 네, 물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바흐가 작곡한 또는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를 많이 부르실 거예요. 근데 바흐의 음악은 종교 음악이건 세속 음악이건 간에 어떤 바로크 시대 변화하는 세계, 바로크 시대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세계가 막 넓어지고 어찌 보면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인간 영혼의 깊이를 잘 표현해 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바흐의 음악은 상당히 모던하기도 해요. 독일 음악뿐만이 아니라 서양 음악, 어떤 유럽 클래식 음악의 원조, 아버지로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있었지만 꼽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이 바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미술의 싹이 피어날 기회는 잃었지만 대신 독일 음악이라는 귀중한 어떤 인류의 클래식 음악이라는 인류의 유산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이런 좋은 그죠? 악단이 생기고 또 아까 우리 전 교수님 말씀대로 거의 모든 도시마다 작고 크고 작은 그런 오케스트라가 존재하는 나라가 독일이죠. 네, 뭐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라던가 뭐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라던가 상당히 그 개개 오케스트라들의 수준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마 단일 나라로 우리나라의 내한 오케스트라가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일 것 같긴 해요. 그만큼 뛰어난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뭐 어떤 오페라라던가 오케스트라라던가 그 음악 그 연주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고 좋은 연주홀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곳은 그저 뉴욕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 금융의 심장, 역사의 무대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전원경 교수와 함께라면 뉴욕 현대미술관, 휘트니, 구겐하임, 메트로폴리탄의 명작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3프로와 함께라면 월가의 문은 당신에게 열립니다. 개인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기관 투자자들의 생생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예술과 금융, 문화와 자본이 만나는 곳, 당신이 늘 꿈꿔왔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같은 여행도 전혀 다른 경험으로 바뀌는 순간.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아유, 독일 생각보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독일하면 왠지 재미없고 딱딱하고 아유 고지식하고 예전에 뭐 교수님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국 유학할 때 그 조그만 TV 수상기로 즐겨봤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인가? 단체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정말 그 나라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영국 사람은 맨날 술 마시고 독일 사람은 딱 일정 끝나면 자기 방에 가서 씻고 자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느꼈던 게 참 독일은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뮌헨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예술 그리고 미술과 음악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선입관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 주시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뉴욕 미술관 투어를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녹화가 끝나고 사실 전 교수님을 제가 제 방에 모셔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도 말씀드리고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남겨달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가 의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차게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몇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번이 아니라 또 다음번에도 여러분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 영상 하단에 보면 저희 고정 댓글로 저희 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그리고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참 여러분 듣기 어려운 그런 해설과 함께 또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제가 준비한 탐리를 비롯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순간은 매트에서 정말로 그 딱 시작과 함께 들어가서 너무너무 열심히 그림을 보고 나서 그 매트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약간 녹초가 돼서 아무거나 먹으면서 바깥에 그 펼쳐진 센트럴파크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2층 카페도 좋은데요.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루프트 가든도 있거든요. 네, 거기는 좀 고급 식당이죠. 아니요, 거기도 약간 캐주얼한 음식도 팔고 그런데 거기서 보는 그 센트럴 파크는 훨씬 더 넓고 더 길게 보이니까 그런 데는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여러분 4월 초에 뉴욕에서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뮌헨편 1분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